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임정균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농업계는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초부터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 축산 농가를 긴장시켰고 가뭄과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 피해는 연중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굳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0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농업가치 헌법 방향 캠페인은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했고 고향사랑 기부제는 국가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 맞물려 그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농업 농촌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민주평화당 정인하 의원을 모시고 우리 농업의 현안과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도 한 4년째 들어선 것 같은데요. 지난해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참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을 하시네요. 후하게 점수를 주기도 그렇고 또 너무 짜게 주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할 때 70점 가차이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의원님께서는 지난 한 해 제가 알기로 누구보다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셔서 각종 기관이 국회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여러 개의 그 상도 수여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스스로 좀 점수를 좀 낮게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전반적으로 볼 때 작년 의정활동 성과를 낮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견해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의정활동이 참 기대 이상이다고 평가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유달리 작년의 경우에는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정감사를 밀착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시학점밖에 받지를 못한 국정감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약 12가지 지표를 가지고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평가를 한 결과 D학점에 불과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실은 두 개의 단체가 의정활동을 평가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볼 때 국민들의 시선 또한 그와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심기일전에서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올해 활기차게 시작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좀 낮게 평가하신 게 하여튼 그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 등 뭐 이런 단체들이 국회 전반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했군요.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확인해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2018년도 의정활동 한 8관왕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그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이 국회 전반에 대해서는 좀 낮은 평가를 내렸지만 의원님에게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이렇게 수여했는데요. 그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네, 이 국리민복상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NGO 모니터단뿐만이 아니고 각종 단체에서 국정감사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작년부터 이 상호 명칭을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에서 국리민복상으로 이렇게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단체에서 주는 상하고 똑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변경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국립민복상이 결정되는 과정을 제가 조금 알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270여 개의 NGO 단체가 이 모니터링단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벌어지는 현장에 매일 1000여 명의 모니터단이 현장에서 밀착 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체를 합산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이 국립민복상 수상 대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어느 단체의 상보다 권위가 있고 또 가장 그 현실적인 평가, 그동안 논리적인 평가를 한 그런 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썩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평가를 해 주셔서 참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예, 그러셨군요. 또한 또 제가 알기로 국내 최대의 반부패 학술 연구기관인 반부패 정책학회라는 데서도 2018년 반부패 청렴 대상이라는 것도 의원님에게 수여를 했더라고요. 이 상도 역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반부패 청렴 대상하고 조금 전 말씀드린 국립민복상하고 두 개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은 두 가지 상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부패 청렴 대상 역시 5개 분야의 그 지표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이거를 면밀하게 이 평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결과 나온 게 이제 반부패 청렴 대상이어서 저 또한 참 대단히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역시 입법 활동일 텐데요. 특히 우리 농업농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오랫동안 이 농업 관련 법안도 상당히 많이 내시고 제안도 하시고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있는 주요 안건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지난 3년간 총 73개의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농업 관련 법안도 있고 농업 관련 이외의 법안도 있습니다만 농업 관련 법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에 양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2016년 국정감사 때 제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꿀벌의 소중함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꿀벌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것이 화분 매개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만약에 꿀벌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고 실제로 그 말이 현실성 있는 얘기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화분 매개 작용이 없어지면 이 식량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물론 모든 식량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한 80% 내지 90% 정도의 식물이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식량 생산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꿀벌이 전 대륙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서 꿀벌을 보호하지 않으면 인류의 식량이 생산되지 않고 그것은 결국 인류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양봉산업이 곧 꿀벌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봉산업의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그분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시켜달라는 이제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세가 점점 들어가면서 후손들에게 깨끗한 상태의 토지를 물려주고 싶다. 이런 이제 그 갈망이 있다 보니까 법을 다루는 저에게 그런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급하냐 하면 이러한 그 법안을 제출하신 의원이 저 혼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한 9분 정도가 그렇습니까? 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만큼 농촌 현실이 등기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루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한시법이 있습니다. 소위 일몰법이라 그래가지고 조세특례 제한법상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그런 그 농민에 대한 조세특례법이 있는데, 그 규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향후 5년간 또 이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법을 제가 이제 발의를 해서 이거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또 연장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그 정보 격차를 좀 해소시켜야 되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을 할 때 와이파이 존이 옛날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 장소에다가 와이파이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 정보에 취약한 계층들에게 이 좀 비용을 줄여주자 하는 그런 법안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뭐 여기서 73개의 법안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 많이 제안하셨군요.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농업계 그냥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였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 작업이 무산되면서 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우리 헌법에 반영하려고 하는 우리 농업계의 바람이 좀 뒤로 미뤄졌는데요. 제가 알기로 하여튼 지금은 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시지만 농해수위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이 농업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진짜 열심히 뛰신 의원이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셨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려면 교수님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겠네요. 예. 그때가 17년이죠. 네. 2017년 연초에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가 1년간 농해수위 활동을 하면서 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교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것을 마음속으로만 담지 말고 행동으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 하여튼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예,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토론회를 이제 준비를 했죠. 네. 그때 이제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기왕에 저에게 힌트를 주셨으니까 실행에 옮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와서 발제를 해주십시오 해서 또 토론회를 좀 모셔가지고 또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상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공익적 가치만큼 농민들이 되돌려 받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식량 생산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식량 생산을 한다든지 또 환경 보호를 한다든지 생태 유지를 한다든지 또 뭐 수자원 함량이나 그다음에 그 홍수 방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 전통 문화를 갖다가 유지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들을 합산해 보면 약 244조 원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농촌경제연구원 뭐 이런 데서.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인데 거기서 이렇게 농업 분야별로 쭉 따져 보니까 약 244조 원이 나온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244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만약에 농민에게 돌아간다면 정말 엄청난 후생이 될 건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농업에 투입되는 예산이란다든지 관심이란다든지 이런 것들이 적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농업이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최고 법인 헌법에 이거를 반영을 시켜야만 관련 법들도 일제히 농업에 대한 이 가치를 인지를 하게 되고 반영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헌법에는 또 입법, 사법, 행정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슨 뭐 정책을 위반할 때란다든지 또 어떤 법원에 다툼이 생겨서 이 판결을 할 때도 결국은 헌법의 가치를 원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장 선행해야 할 것이 바로 헌법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거는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와 철학을 담은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고자 하는 의원님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근데 특히 그 당시에 농협과 함께 농업가치 헌법 반영 1000만인 서명 운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당시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호응은 어땠는지 또 서명을 진행하시면서 특별하게 느끼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 교수님하고 첫 토론회를 하고 나서 8월에 또 한 번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도움을 좀 청할 곳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 외쳐봤자 이게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선에 농민단체들과 좀 협의를 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이 뭐 적극적으로 저한테 호응을 해주죠. 그러는 과정을 거쳐서 10월 중순경에 이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 국정감사가 이 서명운동을 받게 된 하나의 그 전기가 됩니다. 제가 이제 뭐 농식품부나 농촌진흥청이나 또는 산림청에 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노력해 줄 것을 촉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각 부처에서는 헌법 반영 지원 TF를 만들기로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농협중앙회를 감사하는데 제가 그 정부 기관의 반응을 예로 들면서 우리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님께 어떠한 조치를 하겠느냐 농협에서도 이거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고 질문을 했더니 김병원 그 중앙회장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서명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감동을 한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이거를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실행할 자신이 있느냐 했더니 바로 11월 달부터 준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이 안 돼서 제 기억으로 지금 1156만 명 정도의 1100만 명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1156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서명 작업을 하는 현장에를 수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었다는 얘기죠. 많은 그분들하고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좋은 운동이다. 이런 운동은 꼭 필요한 운동이다. 해서 지금은 그 서명 운동과 그 다음에 여러 국민들 그리고 농업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어떤 그
지원으로 정말 필요한 운동이다. 그리고 필요한 작업이다. 이런 것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과정에서 하여튼 우리 학자 같은 사람들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 취지나 이런 내용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의원님이 하여튼 뚝심 있게 이런 운동도 벌리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또 정책 토론회도 열어 주시고 하여튼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국회 차원에서 이제 개헌 논의가 중단이 되는 바람에 아무튼 물론 뭐 개헌의 불씨가 아직 살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이 헌법 개정 작업 시에 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텐데요. 이 정치권과 농업계에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사실은 작년이 아니죠. 2017년이죠. 예. 이제 농업 관련 단체들과 이 농협이 주도한 이 서명운동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한 게 헌법 개정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사항을 제가 강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집회에 갔을 때나 어떤 모임에 갔을 때나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가 항상 강조한 게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헌법에 반영할 수 있는 동력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헌법 개정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를 하자.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에다가 촉구를 해달라. 그리고 청와대에도 촉구를 해달라. 이렇게 제가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교수님 말씀처럼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조금 굉장히 실망을 좀 했었는데 국회에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의 이제 헌법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대통령 헌법안에 사실은 이제 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비록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그동안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개헌의 불씨를 결코 우리가 꺼서는 안 될 것이다. 항상 이 개헌의 동력을 살려가면서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개헌만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미 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에 대한 동력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100%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회가 그래서 저는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야가 왜 그리 자기들 당 입장만 고집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초선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불만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제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제일 싫어한다는 거죠. 그 제일 싫어한다는 그 부작용 때문에 사실은 개헌 논의가 중단이 되고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중단하거나 또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그 정치권에서는 앞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야 간에 좀 정쟁도 있고 또 2020년에 아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아마도 이 헌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거냐 이런 의구심이 일반적으로 좀 높은데요. 확률은 어떠세요? 그 뭐 조만간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이번 국회는 지나야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희망의 불씨는 항상 제 가슴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야가 합의만 하면 총선 이전이라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방향만 정해지면 헌법안은 이미 마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헌법학자들이 이 헌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만은
아마 여야가 합의를 하기에는 상당히 시일이 촉박하고 또 남아있는 과제들이 너무 많다 하는 차원에서 볼 때 만만치 않다. 저는 약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불씨를 살려서 뭐 하여튼 언젠가는 한번 헌법 개정 작업이 있을 테니까 그때라도 하여튼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한번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 교수님 말씀대로 불씨를 결코 꺼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동력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축소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20대 국회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1대 국회에서 또 자연스럽게 헌법 개정 의견이 나올 겁니다. 나오겠죠. 예. 그러면 그때 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이제 결코 이것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지금도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게 20대 국회에서 어떻게든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 이렇게 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뭐 예를 우리가 들 때 국제적으로 우리가 농업 선진국이라는 스위스 사례를 우리가 주목도 하고 또 우리가 사례로 많이 들고 있는데요. 스위스의 경우에는 뭐 좀 잘 최근에 많이 알려진 것과 같이 1996년도에 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헌법에 이 농업의 어떤 다원적 기능, 거기서는 뭐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국민적 공감대, 또 농민과 소비자와의 연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스위스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특히 농업계가 원해서 이거는 염원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이 좀 더 필요할까요? 일단 헌법에 반영시킬 수 있는 동력은 마련됐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처럼 그렇게 열정이 과연 있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면 개헌이 무산됐을 때 개헌이 무산된 것에 대한 농업계의 목소리가 조금 더 처절하게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쳤고 그 기회를 놓친 것은 결국은 헌법 개정이 무산됐기 때문인데 이 헌법 개선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계에 엄청난 타격이 왔다. 그래서 헌법 개정은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인 관심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고 국회는 반성해라 하고 좀 질타를 좀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하여튼 20대 국회 후반기부터는 이제 행정안전위원회로 옮기셔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하여튼 농업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또 이슈가 됐던 것이 고향사랑 기부제, 일명 고향세인데요. 이것도 아마 행안위가 지금 아마 소관 상임위인 것 같은데요. 이 고향세 도입에도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예, 지금 이제 상임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살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반기에도 후반기에도 농해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망을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써내게 되는데 제가 사실은 1지망부터 3지망까지 농해수를 썼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행정안전위로 밀려난 것이나 마찬가지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행정안전위원회를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밀려났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행안위에 있지만 농해수위원으로 뛴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2개의 상임위원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행안위로 와서 보니까 다행히 행안위에도 우리 농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행안위가 지방을 상대로 그렇죠. 하고 지역. 있기 때문에 지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도 농업이나 농촌,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이제 마을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마을 기업도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고향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이것이 또한 이제 행정안전부 소관이어서 제가 거기에 또 위안을 삼고 고향세 제도 도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쏟았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이죠. 여기서 전망하기를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그리고 전망을 하는데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약 89개, 약 39% 정도가 곧 소멸이 된다, 지방이. 이런 정말 비관적인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방의 소멸은 그건 농촌의 소멸입니다. 농촌의 마을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면서 농촌이 공동화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농촌에 인접한 지방들이 점차 없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말로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마을마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의 이 비관적인 보고서는 현실을 정확하게 짚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참 유효한 대책 중에 하나가 바로 고향세 제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거기에 제가 올인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군요. 예, 지방 소멸이 되면 사실은 뭐 농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그 어떤 균형 발전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고 또 행안위가 관할하는 그런 법안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제 해를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거의 완성됐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을 국민들에게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요까지 좀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크게 히트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의 성공을 보면서 많은 의원들이 이 제도 도입이 우리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법안이고 그리고 또 특히 농촌에는 더욱더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도 나도 법안들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무려 12명의 의원이 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작년에 저는 100% 이게 도입될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몇 차에 걸쳐서 질문을 했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완비가 됐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에 그 좀 이견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참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견은 조만간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고향세 제도는 올해는 최소한 도입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희망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고향세는 일본에서 도입이 돼서 지방 소멸 문제도 우리보다 이제 앞서 발생했던 것도 해결하고 또 지자체들이 지역에 있는 정부들이 재정 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에게 재정 자립도도 좀 높여주면서 지역에서 어떤 경제 활성화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크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올해는 꼭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이 고향세 도입의 문제는 단지 농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국민들에게 뭐 혹은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으시면 이 고향세 도입과 관련돼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제가 일본에서 성공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에서 고향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농촌에 특히 농촌에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다. 이게 2008년에 도입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약 800억 정도의 돈이 이제 농촌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약 9년 만에 2017년 통계로 보면은 우리 돈으로 3조 7천억 원이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45배라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농촌에 특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부금을 낸 분들에게 농촌에서 답례품으로 특산품을 줍니다. 근데 이 특산품들이 도시에서 이게 또 홍보가 되다 보니까 또 그 홍보가 된 특산품을 앞다퉈 소비하는 그런 효과까지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효과뿐만이 아니고 농촌에서 생산한 특산품을 판매하는 그 판매의 홍보와 또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많이 사가는 그런 효과까지도 더해져서 이거는 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제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농민신문사하고 이렇게 그 한국갤럽하고 아마 합해서 연합을 해서 이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고향세 제도 도입에 대해서 국민들의 약 52%가 52% 이상이 찬성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전망들이 나와서 제가 국정감사 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도의 완비를 촉구를 했었고, 우리 장관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향세 도입 취지에 대해서. 예, 뭐 저희들은 뭐 지금 현재 정부는 이미 입장을 다 정리를 해서 예. 사실상 지금 제도 도입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지금 국회 그래요? 입법안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다음에 서울시 국정감사를 가가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 고향세 제도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칙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그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방이 없는 서울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경기도가 있어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제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또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도 비슷한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 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합니다 하는 답변을 해주어서 이미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정지 작업은 아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동력이 마련된 것과 똑같이 상황이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이 그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또 지역 정부의 재정 자립도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물, 그 국내에서 생산된 지역 특산물이 소비 확대에도 큰 기여를 했다.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렇습니다. 꼭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정 의원님, 제가 지역구를 보니까 광양, 곡성, 구례인데요. 사실 광양하면 뭐 제철소가 들어있는 도시 지역이고, 또 곡성, 구례는 이제 상가들이 있고 또 농업이 주인 농촌 지역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도농이 함께 공존하는 데를 지역구로 갖고 계신데,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는 데는 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이게 뭐 장점이 많은가요? 단점이 많은가요?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에 이제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광양 제철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양 컨테이너 부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가 이제 농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질적인 그런 이제 요소가 있다 보니까 활동하는데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분야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이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여러 가지 방면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도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좀 뛸 수 있다. 게으름 부리지 않고 뛸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도농을 같이 갖고 있는 지역구를 갖고 계셔서 농업과 비농업 또 농촌과 도시 간의 어떤 상생 협력과 관련되는 현장적인 이런 제안들도 많이 해주실 수 있는 장점이 저는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 지역은 거기가 이제 소비를 주로 하는 지역이고 농촌 지역은 이제 생산을 주로 하는 지역인데 이 도시와 농촌이 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상생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도농 지역 간의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좋은 어떤 그 지역 발전의 모델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해 하여튼 국민의 일꾼으로서 하여튼 바쁘게 또 열정적으로 특히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아주 많은 도움과 또 일을 하셨는데요. 2019년 이 하여튼 4년 차를 맞이한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일단은 국민의 안전, 그다음에 범죄 예방, 경찰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방 이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쓸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 의정 활동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껏 우리가 얘기해왔던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힘 있는 자들에게 늘 짓밟히는 소외된 이웃,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의 의정 활동도 저는 이제 그런 두 가지의 가치, 두 가지의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소명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농업, 농촌 또 농민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높으신 의원님 같은 분이 또 사실 다른 상임위에 가서 활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예를 들면 농특위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지난 국회에서 그래도 12월인가요?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 특별위원회인가요? 그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바로 범부처적인. 왜냐하면 농업 농촌 문제가 단지 농식품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대부분의 농정부처가 뭐 행자부다, 보건복지부나 뭐 교육부나 다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범부처적인 협력과 조율이 필요한 게 또 농업 농촌의 발전과 관련된 계획들인데, 그래서 행안위에서도 아마 제가 볼 때 이 농특위를 뭐 말로만 뭐 범부처적이지만 농식품부에 맡길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다른 부처들이 같이 하고 또 국회의원님들도 농해수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같이 하는 이런 거로 활용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촌은 문제가 단지 농식품부에서만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의 후생복지를 중과시키는 그런 활동이 저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예를 들어서 뭐 농업 예산만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농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소외되는 여러 가지 농촌 노인 문제, 그 다음에 농촌에서 그 어렵게 살아가는 이
농민들 문제 이런 것들은 범부처적인 지원과 또 정책적인 배려가 없으면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농업 농촌이 선진화되지 않고는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도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문턱에는 왔는데 사실 농업 농촌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실공히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농업 농촌이 선진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공감대인데요. 우리 농업 농촌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의원님의 하여튼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이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세계 선진국을 보았을 때 농업이 선진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 어느 나라 스위스나 다 덴마크 다 보면 다 농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 선진화된 가장 중요한 이 원인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과 그 다음에 투자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은 농업은 그저 하나의 산업일 뿐이다. 그것도 GDP에 기여하는 정도, 이 정도만 그냥 예산 투입하고 그 정도만 관심을 갖겠다. 이런 어떤 인식이 역대 정부를 관통해서 현재 정부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지 않은 한 선진 농업을 우리가 구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실공히 선진국으로서 지위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또 농업 관련 학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정부나 또 농민 단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단체 세력들이 합의를 이루는 거 이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언론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앞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도 관계가 되는 건데요. 단지 농업을 산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발휘하는 어떤 굉장히 국민들의 행복과도 밀접한 산업이자 공간이자 어떤 그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는 이런 걸로 봐주는 것이 정부의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는 길이고 또 국민들도 또 농업 농촌에 애정을 갖게 하는 아마 선진국들이 그런 길을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해서 우리 농업인들과 우리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망의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황금 돼지 해를 맞이해서 농업인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또 1년 내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술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조그만 힘이라도 보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의정활동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지만 해가 떠오르기 직전 어둠이 더 짙은 것처럼 우리 농업 농촌 앞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도농 간의 소득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일명 PLS 제도와 달걀 산란 일자 표시 의무화 등 농업 농촌이 감내해야 할 도전의 파고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인 우리 농업과 농촌을 끝까지 지켜온 열정과 저력으로 모두 맞서 나간다면 기해년 한 해 우리 농업 농촌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